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43세 남성이며 맞벌이 가장인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말인데 맞벌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해드릴 이야기에는 예상치 못한 반전과 감동적인 반전이 함께 숨겨져 있으니 길게 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대 초반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감각이 있다고 자신을 믿었습니다. 처음에 국밥집으로 시작했는데 국의 양을 정해주는 체인점이었습니다. 상권 분석을 했을 때 맛있는 국밥집이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 시작했죠. 그리고 대박을 쳤습니다. 그 후 계속하자니까 8년 동안 한 달 돈을 모았다고 건방져졌죠. 그래서 장인과 장모 믿고 갈비집을 시작했습니다. 장인과 장모께서 을지로에서 유명한 갈비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사실은 아내의 외할아버지가 운영하던 것을 제 장모께서 물려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평양냉면도 함께 판매하시는데 흔히 말하는 떼부자였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휴일도 없이 힘들게 일하고 결과를 거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해버렸습니다. 나는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의 시작과 같이 겹쳤어요. 만약 코로나가 오게 될 거라는 걸 알았다면 나는 국밥을 배달하는 그 일을 계속할 텐데요. 그동안 권리금을 받고 넘겨준 그들은 이젠 내가 일 때보다 2배나 번다는 소식을 듣고 미치겠지요. 대출을 받아 멋진 건물을 지어 갈비집을 연 것도 2해 만에 모두 망치고 빚만 남게 되었어요. 한 달이 넘도록 술에 취한 채로 지새우는 것을 잘 지켜보지 못한 시절이었죠. 그러던 중 장인과 장모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겸손한 시기에 더 어울리는 장모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려고 하셨지만 조심스러운 장인어른은 장모님이 전해주신 이야기에 붙어라고 하면서 곧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진득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장모님이는 그 모습에 감동해서 다독이시고 설득하셨어요. 장모님의 말대로 나는 처가의 갈비집에서 2분을 도와 일하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집은 하남에 있고 을지로까지 출퇴근하기 힘들어서 우리는 장인어른 옆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이제 완전히 처가에 살고 있는 것 같죠? 처가살이의 서름을 달래는 방법이자 체력과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방법은 새벽에 일어나 가벼운 등산을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환기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더라도 종일 고기를 구워내는 냄새를 맡게 되면 기관지가 안 좋아진다는 장모님의 말씀을 따라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근육질인 이야기지만 저녁에는 몰래 남자 어른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보며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게임도 하죠. 앞서 적은 것처럼 제 장인과 장모님은 정말 극과 극입니다. 장인은 체격도 크시고 완전한 상남자시죠. 성격도 괄괄해서 항상 조용한 말투에 저를 답답해 하십니다. 아, 뭐라고? 큰 소리로 말 좀 해봐. 아, 왜 자꾸 속은 대로만 말하니? 너를 보기만 해도 답답해. 그 성격 때문에 장사를 어떻게 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 말이 없습니다. 말도 없고 항상 조용하며 손님이 오신 시간에는 인터넷 뉴스를 읽거나 조용한 팝송을 듣는 것이 취미예요. 장인은 계산대 앞에 컴퓨터에서 장기를 두며 다른 사람과도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며 장인아라며 애교도 부리시더군요. 아이고, 장인아, 오늘은 내가 모시지. 라고 하며 주로 술집에 사람들을 모셨다네요. 뭔가 취미도 맞아야 하지 않아라며 중얼거리셨다던데. 나는 왜 바둑이 안 더 드리고 싶어 할까? 하지만 모든 것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어찌할 줄 모르시는 장인님에게 애정을 토로할 용기가 없었어요. 장인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갈비집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이 빠르게 회전되어야 해서 빨리 정리하고 세팅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빨라져야 직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포장 배달하는 국밥집만 해봤고 갈비집은 장사를 그리 오래 하지 않아서 테이블을 오래 붙잡고 있으니 같이 일하는 분들이나 아버지가 답답해 하셨어요. 야, 여기로 놔봐. 속으로 혼자서 생각했어요. 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도대체 왜 그러는지 갈비찜을 먹어야 했을 때 늘 소리치시지 않았나요? 그런 선을 넘은 행동으로 장인님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장인님이 그러지 않아도 이미 나는 부족한 놈이었어요.
내가 뭔가 하고 있는데 돌아보면 다른 직원들은 둘씩 감당하고 있어서 나는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요리하는 힘든 갈비집은 끝내 망했고, 장인님은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무시, 내가 꿈만 꾸었던 것 같아, 무시가 깔려 있으셨던 것 같아. 그러니 우라비가 보고 계시다 생각하면 모든 일을 서둘러 하다 보면 잔도 깨고 접시도 날리고 쟁반에 마구 챙기다가 실수만을 되풀이하는 임금님은 혀를 차며 바라보시는데, 반대로 임모님은 언제나 감싸주셔서 다른 놈 집 처리만 했겠지 힘든 제 인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휴, 딱 1분 초기론. 장캐가 좋고 일하다 결국 돈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안 들면 시댁에서 프라이팬에 부릅니다. 돈 받는 재미없이 머리가 아프겠네. 아후, 이 사람. 상하로 사는 거고 언젠가 돈을 모으는 날이 올 거야. 손 안 벌리고 밥 먹음이 낫다 하면서 며칠치 월급을 주십니다. 그러니 월급날에 영원히 들어가 뭐?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시어머니의 서남은 그렇지 않아요. 단 30만 원이라도 고생비로 넣어 주십니다. 하나 보면 열을 아는 것 같아요. 시아버지님과는 정신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님은 새로운 직원이 한 번 잘못하면 엄격하게 월급을 차감하고 두 번째 실수를 하면 해고하셨어요. 쟁반을 나르며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가정 부모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분이시에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시는 분이신 거죠. 한편 전주희 씨 가문의 시어머니는 양가집 교수적으로 모든 것을 훌륭히 처리해 주셨고 사위인 저를 지켜주시며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시어머니는 대부분 가게에서 보내시고 항상 집에서 누워 계십니다. 오래 고깃집을 운영하셔서 그런지 요즘 목소리도 거칠어지는 걸 보니 기관지가 안 좋아진 것 같고 노년기에 좀 더 살이 찐 것 같고 안타까울 뿐이에요. 어쨌든 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안 어울리는 모습은 참 드물었지만 그 권위 있는 성격의 시아버지께서 의외로 시어머니에게 다른 면을 보여주셨었어요. 힘들게 일한 뒤 집에 들어가서도 저는 직접 식사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최근 장모님이 계속 아프시게 되셔서 도와드리게 되었어요. 그분은 누워 계시고 그동안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찬물에 손을 담그고 관절이 아파오면 어떡하지요? 저는 사람을 들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음식하실 때 소파에 앉으셔서 유심히 쳐다보시는 걸 선호하시죠.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궁금해지네요. 장모님은 장인어른의 말씀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늘이 하라 할 때 무조건 따르시더라고요. 가장 큰 결정력 있는 면은 식사할 때 장인어른이 먹는 대로 같이 드신다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상을 차리시면 장모님은 다가와 앉으십니다. 장인어른이 시금치를 짚으시면요. 나도 시금치를 따서 장인어른이 드시는 반찬을 따르면서 조금 신경질적으로 따라하지만 때로는 너무 많이 따르다가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집에 계시면 장인어른의 사진을 자주 찍으시는 편이에요. 40년 넘게 사셨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 마치 처음 사귄 듯이 설레시곤 했어요. 어느 날 장모님과 커피를 마실 때 나는 장모님께 물어봤어요. 장인어른은 왜 그렇게 멋있는 거죠? 그녀는 대답했어요. 젊을 적 멋있었다고 하더라. 키도 컸고 멋있었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 체격도 좀 약해져서 아파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남자는 여자를 챙겨줘야 한다는 편견을 겪기도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결혼 안 하시겠다면 어떡해요? 그러자 그녀는 말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사람이니까 그런 것일 뿐이에요. 두 번 말씀하시면 격이 다르다니까요. 필요 이상으로 들뜨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랬을 텐데요. 그 전날 장인어른에게 상처를 받은 것이 원인이기도 해요. 갈비집에서는 씨알젓을 담아둔 소형 접시에 된장을 직접 담아놓는데 손님이 오면 준비를 해야 해서 수저 2개로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서 담는 연습을 시키는 게 평소 습관입니다. 나만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동료들도 그런 연습을 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직원은 그를 먼저 훈련해 주세요. 절대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퇴근 시간을 넘어서 훈련시키는 것은 안 돼요. 사실 그것을 잘해도 별 상관은 없는데 2시간이나 그 일을 시키다니요. 너는 그냥 나가서 벌레 파킹이나 하게 놔둬. 언제 어디서 그것을 활용하겠어야 하는데 주차만 잘하는 것 말고 뭐를 잘해?
솔직히 갈비집 경영은 아직 초보이고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망하면 어떡해? 장인 말만 아니면 다 뒤집어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산에 등반하며 스트레스를 풀던 중에 혹시 내가 계속 장인의 사업에 매달려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뭘 해먹을 줄 모르니까 죽든지 사든지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었다. 장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느 날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장인의 가게를 찾아갔더니 2층이 도배 중이었다. 갑자기 왜 도배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내 작은 장모를 데리고 들어올 생각이라고 이런 소리에 어리둥절해했다. 아내가 삼촌이 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고 작은 장모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한테 밖에 사람이 있다는데 사람을 집에 두면 안 돼. 내 자식을 가진 사람을 내 머리에 두는 것부터 해야 해. 본향이는 점점 배가 들어와서 걱정스러워서 말이야. 무한도에 타 터지고 뻔뻔한 것도 빠진 게 아니야.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말하는 장인을 보고 이게 사람인가 싶었지. 그 연세의 장인이 아내를 임신시켰는데 대단하다지만 조선시대도 아닌데 한 집에서 두 집 집안을 소유하는 거는 말이 되는지 의심스럽지. 장모님을 아래층에 두고 살리는 게 보통이 아니야? 장인을 좋아하는 장모님을 두고 말이지. 그러나 장인은 굽히기 힘든 성격이었고 안방에 누워있는 장모님은 울거나 소리를 지를 줄 알았지만 매우 조용했어. 만약 불만이 있다면 이 집에 발레 서면 되고 장모님이 산에 따른 일인데 아, 너 외손자는 장모들 눈치 안 볼 거야? 아내는 우리를 다독이는 장모님과 다르게 약간 신경이 쓰여서 큰 소리도 못 내고 있었어. 안방으로 들어간 우리를 살펴보던 장모님의 절제된 언사는 정말 놀라운 경이었어. 예전에 능력 있는 남자라 믿으니까 평생 바람을 피우면서 고마워할 줄 알았어. 그렇지만 아들도 낳지 못한 것이 죄로울 생각해 그만큼 아프다는 소리만 하면서 여자 구실을 못 해준 것에 대한 마음이 말이야. 하지만 엄마도 천국에서 가르치자고 이것이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고 아들도 없지만 낳아줄 수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네,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나요? 아들을 낳으려고 누가 이야기나 해도 기뻐할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야. 장모님처럼 너그러운 분들이 계시니까 말이지요. 저희는 단지 행동 없이 상황을 지켜보는 관중인이 되어버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시어머니의 위치가 위협받을 일은 없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게다가 가게와 집 소유권은 모두 시어머니의 손에 있으니까 말이죠. 그 문제 때문이라도 장인은 쉽게 이혼을 말하진 않을 거고 또 성인인 딸과 사위, 손자들 앞에서 체면을 잃을 일도 없겠죠. 그런데 2층에 있는 연인은 달라서 웃기지 않더라고요. 뭔가 뻔뻔한 느낌일까요? 일주일에 4번 오는 청소부에게 2층 청소나 빨래도 부탁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거의 자기가 집안일을 하는 게 마땅한 일인 듯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겠죠. 한 집에 두 가족이 아닌 아래층과 같은 가족인데 수고를 좀 해주겠다는 말뿐이죠. 또한 그녀는 2층 발코니에서 운동 같은 체조를 하며 동네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가게에서도 종업원들에게 인사를 하며 갈비집을 찾아가기도 해요. 그들은 호의를 얻으려는 행동을 하는 것도 같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딸의 어린이집 발표회 때 불운한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 딸의 친구들이 가장하는 곳과 언급하는 바람에 창피하고 울어버린 딸을 달래느라 고생했습니다. 2달 후 2층에서 40대의 여자가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의 아들이 정신이 나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 아이 창피하게 살아가는 것이 짜증났지만 계속해서 지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2층의 여자가 아들을 낳고 나면 남편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날은 가게 휴무일에 장모님을 만나러 갔는데 가정이 시끌시끌했고 장인은 장모님을 약올리듯이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인이 그렇게 행동하면 이혼하자며 제안했지만 장모님은 힘들게 머리를 숙이며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모님이 2층으로 올라가서 신생아와 그 어머니에게 욕설과 저주를 꾸역꾸역 외쳤습니다. 완전 평화롭게 생각해보면 생각지도 않게 2층으로 침입한 사람이 누나를 뒤집어쓰고 욕을 하면서 오황청심원을 먹고 놀란 것 같아요. 그럴 때 심장을 재촉히 뛰었을 텐데 우리 엄마께서 모험을 하고 있는 내 여자친구를 보면서 천년 생각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몇 분 후 설날 전날 대형 전통시장에서 엄마와 여자친구가 정면 충돌했어요.
여자친구의 말에 따르면 우리 엄마가 모두 듣게 소리쳐 고래처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장에 2년 다니는데 남의 남편을 가르치고 사는 첩이라는 말을 내밀었더니 사람들이 모여들어 각자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첩은 내가 사는 2층으로 침입한 첩이라고 크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젊을 때 남편이 바람피는 여자를 보는 것처럼 2층의 여자친구에게 욕이나 저주를 하였어요. 젊은 여자가 다른 짓을 할 수 없어서 남의 남편을 뺏는다고 생각해요. 상대가 먼저 외치면서 나는 이 여자가 우리 장모님 자리를 노리고 이 집에 나쁜 소리를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추측만 할 뿐이다. 나도 장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그 여자가 한 일은 잔인하고 분명하게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더욱 속이 탄 뒤 이혼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뻔뻔한 장인과 상대에 대한 보복은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결코 이혼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재산은 장모님에게 넘어가고 장인은 배우자로서 더 이상 행동할 수 없습니다. 장모님은 언제든지 상대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장모님은 이 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이 지금 말씀드립니다. 장인은 여자 없이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러나 장모님께서 아픈 상태여서 그런 것을 늘 받아줄 수 없어서 바람을 피해가는 것도 이해됩니다. 어쨌든 결국 이혼이 급한 상황은 상대 쪽인데요. 아이가 태어나서 아들인데다가 장인어른은 아들을 빨리 호적에 올리고 싶어 하시더군요. 그도 그러면 2층의 여자가 그냥 동거하는 것으로 남아버리게 되어요. 미혼 상태한 채로는 아들이 유치원에도 올라가 초등학교에도 갈 텐데 호적이 안 올라가잖아요. 동거녀가 아들의 생모임을 알리지 못하는 거죠. 상대 쪽에서는 빨리 결혼을 시켜서 형사가 마음을 쉬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도 상황에 대처해 결혼을 시키는 것이 의도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장모를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거의 맨맹구로 들어간 갈비집을 장인이 나가신 것도 알지만 장모의 재산을 같이 번 거니까요. 오늘날의 재산은 장모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50년 가까이 함께 해온 부부의 정을 뒤로하고 이렇게 젊은 여자와 결혼하고 그녀와 아이를 만든 건 내심 마음에 안 들더군요. 장인이 탐탁치 않게 여겨서 더 그런 것도 있었죠. 주인공은 조강지처의 인품이 좋고 고결하지만 장모님을 배신한 장인 앞에서 어려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게에서 장인어른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해지고 이에 대한 걱정도 커졌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자르던 중 장인어른이 제대로 자르지 못해서 주먹질을 받았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것 같아서 더욱 불편한 느낌을 받았으며 장인의 행동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집 가정을 이어받아 가셨는데 잠부터 시작해서 생활의 대부분을 2층에서 하시면서도 음식은 반드시 아래층에 와서 장모님과 함께 하셔야 하는 것도 정말 싫었습니다. 살찐다며 제대로 먹으려고 하지 않는 장모님에게 강제로 음식을 권하는 것도 어색해서 싫었습니다. 많이 드시지 않는 장모님이 좀 쉬셔도 좋다고 생각한 게 분명히 장인님이 영양 만점인 메인 요리를 만드심에 있어서겠죠. 그러나 장모님이 그 요리를 드시지는 않으셨어요. 가사 도우미가 만들어 두고 가시는 반찬을 주로 드시며 장인이 드시면 다음대로 드시는 거예요. 너, 이 연포탕 좀 먹어봐. 내가 특별히 만든 건데. 너가 안 먹으니 나도 싫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장모님이 거절하면 장인님이 화를 내시는 태도예요. 너, 짜증나. 아, 이러지 말고 좀 먹어. 나는 미더덕 알러지 있는 거 알잖아. 그래서 미더덕은 왜 넣으셔? 안 먹으세요. 직접 만드는 음식이 아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만두어야지. 가진 영양식인 해삼탕, 연포탕, 토종달을 끝없이 나눠주시고 백수까지 하시는 장인의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첩들이 미안함을 그렇게 표현하다니요. 그 어느 날 우리 회사 직원 중 한 분이 결혼을 해서 결혼식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장모님과 내 연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과 신부는 가게로 갔지만 나는 집에 들르기 위해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2층 베란다에서 장모님과 상대방이 서로 뒤엉켜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데 그들은 서로 물고 서로 달고 있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기겁한 나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장모님이 거의 미쳐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 해당자에게 폭력을 가하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나는 그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도록 방관할 수 없어서 그들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두 사람의 힘은 정말 대단했어요. 40대 후반 여성과 70대 초반 여성이 뒤엉켜 싸우는 광경을 보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의 소리는 정말 대단했고 그 현장에서는 전혀 쾌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장모님이 상담양처로 행동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 휴일이었는데 모두가 모여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장인께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아들을 호적에 등록했지만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 이혼을 하고 호적을 정리해야 한다는 거였죠. 사실 지성이의 엄마, 즉 제 아내는 호적을 정리하여 다른 집에 시집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는 지옥이의 엄마에게 피해가 끼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았어요. 장인님은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시며 독립선언문을 읽는 기분이었습니다. 역겨움에 쳐서 말씀하셨지만 내면은 속이 뒤집히는 상황이었죠. 상담양처가 다른 가정의 남편과 관계를 맺어 아이를 가진 상황이었는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두 가지 선택사항을 고려해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영원한 세컨드로 살기로 하거나 깨끗하게 이혼 후 정식 결혼을 선택하던가요? 하지만 그런 선택이 쉽지 않았겠죠. 장인의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혼 후에도 시아버지가 가게에 계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돈이 없는 백수 할아버지를 책임지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가 벼랑 끝으로 물러나서 집에 들어왔을 때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거의 자리를 점거하고 치사한 방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여성과 그녀의 남편을 속이면서 재산을 가져갈 수는 없을 테니 그런 상황에 대해 시아버지의 훌륭한 인품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 시아버지가 목격한 그 투쟁적인 모습에 놀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했다. 또한 머릿속을 헤치면 이유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이에 내 속에 있는 예부부녀가 시아버지를 조롱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사람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솔직히 그 상황에서는 그 정도의 행동이 무리가 아닌 것이다. 시어머니가 상처를 입은 얼굴을 보고 내리려온 시아버지께서 장인집에 내려와 시어머니의 양볼을 2대 때리셨나? 보드라고요. 기본 매너는 평생 동안 준수했는데 아들의 행동으로 인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모님도 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조용히 자리에서 누워 계신 걸 보며 마음이 더욱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불쌍한 장모를 배려한다고 생각해서 출근하기 전에 퇴근할 때 매일 장인의 차를 주차장에 넣어주면서 장모님을 만나러 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께서 제게 부르셨는데 장인께서 아침에 장어를 구워놓고 나가셨는데 입맛이 없어서 제게 대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누워있다 보니 기침이 심해져 목소리가 마를 것 같았고 목소리가 많이 이상해졌습니다. 고깃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기침이 늘어나는 것 같았는데 저는 매일 산에 가서 기관지를 풀어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장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이고 그날 집에서 전화해보지 않고 먼저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인 집에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장어 맛이 정말 좋았는데 워낙 좋아해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날 밤에 친구와 만나려고 현관에서 장인과 제 연인이 나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죠? 봄바람이 불고 있어서 야외 극장에 가려고 했는데 가슴이 떨렸습니다. 장모는 앓으시며 제 연인과 장인이 나가신 걸 보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전날 장어를 먹고 너무 즐겁게 놀았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산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목이 아프고 막연했습니다. 기침도 나오고 코로나 증상도 아닌 것 같았고 몸이 아프지 않았어요. 다만 기침만 나서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에 장인이 주차를 부탁해서 주차를 하다가 문득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야한 영상을 즐기는 제 머릿속에서 나올 법한 우스운 상상이겠지만
어제 장인이 내 연인과 자동차 극장을 간다고 했던 것이 머리를 스쳐갔어요. 사실 내 연인의 여동생이 오래되고 있는 지 꽤 되었고, 한 집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함께 있다면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더군다나 나이가 많은 장인은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만약 그게 장인의 차였다면, 제 성격상 전 무슨 일이 있어도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싫어하는 장인의 사생활이니 염탐하고 싶은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블랙박스를 확인 중에 전체가 떨리는 격렬한 감정을 느꼈어요. 파렴치한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있나 싶어요. 장인과 내 연인은 사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섹시한 것을 기대했는데 그들은 극악한 얼굴을 보여주었어요. 다정하지 않은 장모 때문에 평생 시달렸어요. 정말 사람들을 믿지 못해서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그들의 진짜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연인은 나를 계속 따라 먹이려고 했어요. 그들은 정말 비열하고 멍청한 사람이었어요. 눈치를 챘는지 내가 먹는 것을 모조리 따라 먹더군요. 그들은 음식에 소량의 치명적인 가루를 넣어 나를 해치려고 했어요. 제가 다 아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고통받을 줄 알았습니다. 손이 느린 관계로 진정한 시간이 걸렸어요. 내 장인은 나를 속이려고 했고 왜 그들이 장모를 해치려고 몸에 해로운 약을 넣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스테로이드는 왜 넣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의 어머님을 남성으로 변장시켜 자신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지 이 같은 꼼수를 꾸미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머님께 꾸준히 요리를 해주는 이유가 그 성분을 먹이려 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선 어머님의 근본적인 이해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보아 입을 열기가 쉽지 않았지만 사안이 너무 클 때는 경찰서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TV 소리가 들리는 2층에서 어머님은 방에서 조용히 누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의 천장을 보면서 어떤 독극물이 어머님 몸 안에서 회전하고 있는지 생각하니 뜨거운 눈물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고 어머님을 불러보았습니다. 어머님은 눈을 돌리며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제 앞에 나타났고 어머님의 손을 잡고 블랙박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은 웃으며 얼마 전에 장어를 먹고 기침이 났는데 그때부터 작년 초까지 남편이 처음으로 요리를 해준 게 너거든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신나게 먹었지 남편이 해주는 건데 고맙고 감사해서 그런데 먹기 시작하고 얼마 후부터 내 목소리가 변하더라고. 살도 찌고 말이야 한 목소리가 남자처럼 소리가 나는 거야. 아 이상하다 했지. 늘 힘이 없어. 장인어른이 음식을 다 준비하시고 부르시면 방에서 나오던 장모님은 그날은 무심코 방에서 일찍 나와서 식탁에 소리 없이 왔는데 장인어른이 낙지볶음에다가 뭔가를 넣으시더랍니다. 한눈에 봐도 이상한 약병이 든 거를 처음에는 무심히 넘겼는데 아무래도 자꾸 이상하게 살이 불어서 이상하다 하는데 또 넣으시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전혀 뭘 더 넣을 게 아닌 국을 다 완성하신 후 똑같은 병에 대한 흰가루를 털어 넣으시더래요. 그 손길이 얼마나 황급한지 섬뜩한 기분이 드시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장모님은 나름대로 머리를 쓰신 겁니다. 장인이 먹는 대로 따라 먹는 거요. 만약에 이상한 걸 탔다면 장인은 자기가 알고 있으니 장인 본인만 안 드실 테고 장인 먹는 대로만 따라 먹으면 이상 없겠다고요. 그래서 그러셨던 겁니다. 장인이 먹는 대로 따라 드신 거 전 너무 황당해서 장모님 왜 그걸 안 따지셨어요? 따지세요. 왜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수동적으로 장인 먹는 대로만 드신 거예요? 글쎄 평생 같이 산 남편을 그런 식으로. 그때 어머님의 천장을 보면서 어떤 독극물이 어머님 몸 안에서 회전하고 있는지 생각하니 뜨거운 눈물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고 어머님을 불러보았습니다. 어머님은 눈을 돌리며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제 앞에 나타났고 어머님의 손을 잡고 블랙박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은 웃으며 얼마 전에 장어를 먹고 기침이 났는데 그때부터 작년 초까지 남편이 처음으로 요리를 해준 게 너거든 라고 말했습니다. 의심은 나의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았다. 먼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그 증거로 확신을 얻은 후에야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요즘 들어 기침이 심해지고 인후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고깃집에서 일했는데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진 것은 이상한 일이라 생각해서 기관지가 원인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실험을 해보았다. 내가 기침을 하니 장모님도 확신을 가지신 것 같아서 설득했다. 어떤 성분이든 사람을 해치려는 목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이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내가 편안한지 모르지만 내가 뒷받침해주니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직접 경찰서로 신고하러 그날 늦은 시간에 바로 가기로 했다. 그날 저녁에 장인이 직접 만들어주신 반찬인 잡채와 텀블러를 가져가며 나갔다. 경찰 조사 결과 발견된 물질은 스테로이드였다. 그뿐만 아니라 대화 녹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려는 증거가 발견되어 명백한 죄를 저지르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신고하게 된 것이다. 장모님은 장인이 음식에 자꾸 무언가를 넣는다는 확신에 찬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 소파에 앉아서 장인이 음식하는 걸 지켜보신 겁니다. 조사 결과 죄인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실토한 바로는 작전은 치밀했습니다. 저들의 내연관계는 이미 2년 전이고 우선은 스테로이드제를 먹인 후 살이 찌거나 남성화가 진행되어 털이 남자처럼 나오면 장모님 성격상 밖에 나올 일은 없고 그러면 저들은 마음껏 미래를 즐기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후에 독성 성분을 추가할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장모님을 서서히 말려 죽이려고 했던 건데 뜻밖의 아기가 생겨서 서투르게 진행하려던 계획이 엉클어진 겁니다. 2층으로 입주하면 장모님 성격상 당연히 이혼해줄 줄 알았는데 집착증 성격 그대로 버티시더랍니다. 장인의 말로는 장모님이 장인에 대한 집착이 신혼 때부터 심했다고 하네요. 부부 사이에 좋아하면 그럴 수도 있는 일, 경찰서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 거죠. 아내가 자기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고 바람난 상간녀와 합격해서 음식에 독극물을 넣는다면 이 세상에 멀쩡한 부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장모님은 이혼해주기는커녕 장모님답지 않게 질투로 눈이 뒤집혀 시시로 2층에 올라가 폭언을 퍼부었고 시장이나 마트에서 아주 간혹 마주하며 망신을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재산 명의도 장모님 앞에 모두 나열되어 있으니 함부로 이혼을 하려는 계획은 세우기도 어렵겠군요. 장인과 애인은 매일 아프거나 누워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도 이상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다른 약물을 쓰기로 결심한 그 순간 제가 블랙박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예비살인 혐의로 말이죠. 재판이 끝난 후에 그들과 정면으로 대면했어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내 소녀들의 할아버지로서 생각할 수 없어. 우리의 인연은 이제 끝이야. 장인은 눈길도 흘리지 않으며 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들, 내가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의 삶과 건강에 신경을 써. 3년 후에 추록하게 되면 어떻게 생활할지 걱정하지 마. 나쁜 놈아, 할 말이 없어. 전과 같으면 사는 말에 간섭하지 않았었어. 이 더러운 놈아,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집으로 차를 몰고 들어오는 동안 마음이 무척 편해졌어. 장모님을 찾았던 그 여자는 위로받는 수밖에 없었어. 장모님은 위층에 있던 아이를 스스로 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정말 다양한 모습의 장모님일 것 같네요. 비록 이복이긴 하지만 내 딸 동생 아닌가 당연히 내가 걷어야지. 그리고 어쩌면 딱지 씨를 닮았는지. 자네 장인 얼굴하고 붕어빵이네. 그래 장인한테 죽임까지 당할 뻔한 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니 놀라웠지만 워낙에 바닥이 선하신 분이었고 자기가 신고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마도 아무 죄 없는 아기에 대한 측은지심도 생기셨을 겁니다. 아유, 귀여운 거 기운 없이 드러누워 계시던 장모님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아기로 인해 하루하루 기운을 차려가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계시는 시간이 점점 느시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아기의 사진을 찍고 아기가 옹알이 하는 걸 동영상 찍으시면서 소리내어 웃는 일도 간혹 생기시곤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상처받아 삶의 의욕을 놓치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말입니다. 얼마 후 장모님께서 핸드폰을 좀 고쳐오라고 폰을 내주시더군요. 충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충전이 안 되면 충전기가 망가졌거나 폰 메인보드가 나간 거여서 핸드폰 가게부터 갔더니 다른 걸로도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수리센터에 갔습니다. 역시 메인보드가 나갔다고 하면서 지금 배터리가 27% 정도 남았으니까 연락처, 동영상, 사진, 문서 등 옮기는 게 가능해요. 안에 있는 내용들 다 USB에 옮겨드려야겠죠. 나는 이렇게 말했다. 와우, 아주 그냥 용량 큰 핸드폰이 가득히 사진과 동영상으로 가득 찼대요. 좀 확인해야겠죠. 여기 오세요. 제가 옆으로 가서 확인할게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씁쓸한 기분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것은 장인어른의 모습만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손녀나 자신의 딸 같은 사진은 전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사용한 핸드폰이 가득히 그런 사진으로 차 있습니다. 장모님의 집착이 이런 거였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부간의 사랑을 집착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내에게 그런 대답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젊은 여자와 사이를 갖고 자식을 낳고 그것도 아내를 죽일 계획을 실행한 장인은 천벌을 받아도 아깝다. 어떻게 눈이 뒤집히면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나는 장모님을 끝까지 보살피고 보호할 생각입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기본적인 선한 성품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합니다. 재판 선고일에 장인에게 했던 욕이 내게도 상처네요. 아직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